혹시 내가 남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이상한 감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쩌면 여러분만의 숨겨진 강점일 수 있다는 걸 심리학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가끔 내 뇌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운영체제를 쓰는 것 같다는 느낌 한 번쯤은 느껴보셨죠? 왜 나만 유독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만 이렇게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까? 하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에 가면 갑자기 에너지가 확 빨리는 것 같고, 또 누구랑 대화하고 나면 머릿속에서 그 대화를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면서 곱씹고, 그리고 다들 막 활기찬 여름을 좋아하는데 나만 혼자 조용한 겨울이 더 편하고 좋은 거 있죠. 이런 사소한 다름들, 이게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뇌가 세상을 좀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붙는 오해, 바로 비사교적이라는 꼬리표인데요. 이걸 한번 떼어내 볼게요.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전혀요. 여러분은 뭐 고장난 게 아니고요. 그냥 더 깊이 있는 자극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결함이 아니라 여러분 뇌의 아주 고유한 특징입니다. 우리 뇌에는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파티나 모임처럼 외부의 자극이 막 쏟아질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혼자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길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나오면서 훨씬 큰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용한 환경을 더 좋아하는 건 여러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요. 인구의 약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꼴로 감각처리 민감성이 아주 높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오감이 훨씬 발달해서 같은 장소에 있어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러니 시끄럽고 붐비는 곳에 가면 뇌가 그냥 과부하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평화로운 시간은 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명한 선택인 셈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남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내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뇌에 깊숙이 각인된 아주 오래된 생존 코드라는 걸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를 들어 몰래 먹는 습관 같은 거요. 이게요, 단순히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먹는 것 자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숨어서 먹게 되고 또 숨기는 내 자신한테 더 큰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 그 수치심 때문에 다시 몰래 먹게 되는 하나의 완벽한 심리적 악순환, 그 결과물인 거죠. 이 고리를 끊으려면요. 나를 막 비난하는 대신에 그냥 내가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려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극단적으로 아끼는 습관도 사실 똑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머니 스크립트,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무의식적인 각본이라고 불러요. 만약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자주 봤다면 나도 모르게 돈은 언제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각본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항상 재정적인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이 구두쇠라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만들어낸 생존 전략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이상한 습관들은요, 이게 그냥 이상한 버릇, 결함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우리 뇌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몰래 먹는 건 통제당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작은 저항이었을 수 있고요. 극단적인 저력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통제감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을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의 과거, 특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없었음, 즉 부재의 경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침묵의 상처를 남기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문장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이는 방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소리가 울릴 가치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가 감정적인 외침을 보냈을 때
아무런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는 그 텅 빈 방, 즉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아, 내 목소리가 부족했구나, 내가 문제구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동기 정서적 방임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때리거나 소리 지르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학대랑은 좀 달라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꼭 안아주고, 화가 났을 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경험. 정말 마땅히 받았어야 할 이런 따뜻한 감정적 교류가 없었다는 것. 바로 그 부재 자체가 상처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은요, 성인이 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메아리처럼 남아있어요. 내 감정이 뭔지 나도 잘 모르겠고, 힘들어도 입버릇처럼 괜찮아 라고 말하고, 항상 왠지 모를 공허함, 세상과 나 사이에 막이 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심지어 누군가 나한테 꾸준히 잘해주고 사랑을 주면 그게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런 반응들은 절대 실수가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메마른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의 뇌가 찾아낸 최선의,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고 기대를 낮추는 게 그땐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비난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이함은 실수가 아니라 해결책이었습니다. 결함이 아니라 적응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미 끝난 판결이 아니라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기연민이에요.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거죠. 실수를 했을 때 난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는 대신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다독여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는 절대 하지 않을 그런 모진 말들을 스스로에게는 너무 쉽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정말 멈출 때가 됐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비판의 망치를 내려놓고 호기심의 돋보기를 들고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제에 치여서 힘들어하는 학생이든 매일매일 버거운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든 난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기 전에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먼저 이해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나 자신을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면 내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